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림 씨, 여의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실까요? 여의도 하면 일단 벚꽃이죠. 벚꽃. 그죠? 네. 그리고 저기, 한강, 맛집. 맛집? 제가 8년 살아봤는데 증권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증권사가 여의도에 유난히 많죠. 네. 증권거래소 중심을 해갖고 네. 쭉 삥 둘러 있는 모습인데요. 여의도에 왜 이렇게 증권회사가 많을까요? 좀 그러게요. 궁금한데 네. 선생님 모시고 한번 여의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의도에 증권사들이 이렇게 많아진 배경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79년 4월 달에 증권 거래소가 여의도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대개 이제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소를 따라서 그 근처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러면 왜 그게 여의도냐? 1974년도에 서울시가 이제 여의도 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이제 금융기관을 유치하려고 아마 생각했겠죠. 예. 그래서 증권거래소 이사장님한테 여의도로 이전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아마 뭐 만평이라든가 그 거래소가 샀는데 예.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 사장님들에게 우리가 이사를 갈 거니까 당신네들도 그 근처에 좀 땅을 같이 사면 어떠냐. 근데 저는 뭐 들은 얘기인데 그 처음에는 증권회사 사장님들이 지금 돈도 없는데 무슨 그런 데를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땅을 사는가 뭐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처음에 있던 직장이 증권거래소인데 그때 그 이사장님이 상당히 선견지명 있는 분이 돼가지고 상당히 그 증권회사의 사장님들을 설득을 해서 그 근처에 땅을 서울시부터 아마 평당 4만 원 정도에 산 거예요. 4만 원이요? 예. 4만 원. 네. 다 그래서 나중에 부자 됐죠. 그 땅만으로는. 네. 네. 아무래도 증권회사가 거래소 옆에 있으면 좀 유리했던 측면들이 좀 있었겠죠, 그 당시에. 왜냐면요. 원래는 이제 보면 뭐 구두방은 구두방 있는 데 있고 예. 같은 업종이 몰려 있는 거가 많잖아요. 네. 예,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증권회사의 영업수익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매매 중개 그게 뭐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던 시절에는 그 증권거래소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이 고객으로부터 이제 사자 팔자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을 가지고 증권거래소에 가서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 근처에 있어야지 물리적으로도 필요한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같으면은 꼭 그 증권회사의 업무가 주식 사고 팔고 중개하는 것뿐이 아니고 기업 금융이라든지 M&A라든지 국제 업무 뭐 다양화돼 있는 데다가 전산화돼 있어 가지고 그 증권거래소 매일 드나들 필요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꼭 증권거래소 옆으로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래서 명동에 있던 시절에 서울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권유에 의해서 증권거래소가 먼저 여의도에 땅을 사고 또 증권회사 사장님들이 또 땅을 사고 그래서 그게 74년인데 그로부터 5년 후인가요? 그러니까 79년 4월에 증권거래소 이전하면서 증권회사들도 이전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게 아니라 네. 뭔가 좀 인위적이고 계획적으로 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 하여간에 그때 증권거래소가 그 넓은 땅을 소유를 하고 새로 짓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 세계 여러 나라 증권거래소 다녀봐도 우리 한국 증권거래소처럼 넓은 땅에 아주 좋은 건물에 최신식 전산 설비를 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네. 있었던 건 사실이고 이제 와서는 또 모르겠네요. 네.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산화가 되면서 네. 굳이 이제 거래소 옆에 증권회사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네. 앞으로 또 계속 남아 있을지는 또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가봐야 될 거예요. 몇 개 회사가 강남으로도 가고 네. 또 명동 저 근처 옛날 중앙극장 있던 데로도 가고 요즘은 딴 데로 많이 가잖아요. 네. 여의도에 증권회사가 계속 있을지 이것도 네. 또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 보면 역사 같은 얘기가 또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증권사들이 이사 오기 전에 여의도 땅은 어땠나요? 제가 지금 그 MC께서는 네. 거기가 생각이 뭐가 생각난다고 아까 그러셨죠? 여의도. 벚꽃, 아, 한강 뭐 근데 이런 제가 거. 네. 그 여의도 땅 처음 생각하는 건 땅콩밭이. 땅콩밭이요. 땅콩밭이. 그래서 증권거래소가 막 이사 갔을 때는 그 옆에 포장마차들이 있고 그랬어요.
네, 네, 79년 그 당시에는. 예. 그러면 지금 증권사들이 있는 곳이 거의 다 땅콩밭이었나요? 땅콩밭은 이제 그때 제가 갔을 때는 네. 고금방은 그래서 개발이 됐을 때인데 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군인날 행사를 위해서 거기서 훈련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다 땅콩밭이었어요. 그게 1969년인데 그때는 땅콩밭이었어요. 몰랐습니다. 그 여의도가 땅콩밭이었는지는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그 아림 씨 혹시 그거 아십니까? 어떤 거? 한때는 증권회사 직원이 네. 사익감 1위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다는 거. 뭐 지금도 인기는 많으시지만 지금도 물론 인기가 네. 있는데 한때는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는 그런가요? 네. 그 네. 당시에 이 사익감 1위까지 올라갔었다는 게 공식적인 거죠. 제가 1989년 2월 달에 네. 대우증권의 동경 사무소장을 하다가 예. 본사 국제영업부장으로 이제 왔더니요. 제 밑에 한 30명 정도 그 국제영업부 직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학벌이 제일 초라한 거예요. 미국의 아주 명문 그 MBA 코스 밟고 네. 온 친구들이고 집안도 좋고 본인들의 성품도 좋고 그 제가 놀랬죠. 어떻게 이런 뭐랄까 우수한 사람들이 몰려 있을까. 제가 상상하기는 그 86년부터 89년 사이에 주가가 그 당시 3저 호황이라고 그래가지고 3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쌌다는 얘기죠. 예. 네. 첫째가 뭐냐면은 한국의 원화 값이 원화. 일본이나 이 대만에 비해서 좀 저평가됐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84년도인가 프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독일하고 일본은 그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그 독일 돈, 미국 돈, 일본 돈, 엔화, 예. 마르크화는 70%가 절상됐거든요. 또 대만 원도 36% 절상되고. 근데 한국의 원은 11%밖에 이게 뭐랄까 절상이 안 됐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잖아요. 환율이 그 저평가돼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그때 석유값이 또 많이 그때 싸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싸진 게 뭐냐면 금리가 낮아지고. 그래서 3저 호황에 의해서 사실 85년 그 무렵에 제가 동경에 있는데 본사에서 뭐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직원을 뭐 100명을 자르느더라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예. 근데 86년부터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86년 1월부터 89년 3월이 내 1000을 넘었었거든요. 예. 6.3배가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때가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처음으로 1000을 포인트. 돌파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동경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주가지수 천시대 투자 전략 뭐 이런 것도 저도 동원돼서 강의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3년 조금 넘은 기간 동안에 주가가 6.3배가 뛰었으니 고객들도 돈을 벌고 예. 증권회사도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그 전에는 주식의 매매 중개가 대부분 업무였는데 이제 시장이 개방이 되고 그러면은 국제 업무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무슨 기업 금융 M&A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투자은행 같은 그런 장래성 있는 업종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가 대우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대우그룹의 신규 채용을 공채를 전부 같이 하는데 예. 1등에서 10등까지 다 대우증권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시절이었죠. 야, 진짜 좋은 인재들이 그때는 많이 왔던 시절이네요. 뭐냐면 판사 검사 위에 증사가 증사. 있다고 할 정도였고 또 이제 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보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증권회사 직원을 만나면 꿈 같은 얘기고 증권회사 직원하고 밥 먹은 사람을 만나면 그것도 더 밥 먹은 사람. 한테 밥 먹은 사람 만나도 정보 듣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네. 그럼 인기가 엄청 많으셨겠네요. 그렇죠, 당시. 그렇죠. 그 89년 그 무렵에. 네. 제가 90년 초반에 네. 증권회사에 입사했는데 네. 그때 1000포인트를 제가 한번 잠깐 보기는 했었습니다. 아, 네. 그 당시에 저도 괜찮은 사익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아. 근데 그 기간이 좀 짧긴 했어요. 네. 그 뒤로 이제 IMF 다음 온다 이래가지고 네. 좀 아쉬운 기억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사익감으로서는 손색 없는 네. 뭐 지금 뭐 환경인 것 같고요. 예, 우선요, 2019년 봄에 졸업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그 당시 67%라고 그랬거든요. 예. 거기서 군대 간 사람, 대학원 간 사람 빼고 나면 50%대가 아닐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취직이 되면 뭐 행복한 거죠. 그렇죠. 업종 가릴 거 없이.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도 그 증권업이 미래의 산업이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분들 그리고 또 이 주식 중개 사고 팔고 하는 그 중개만 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업종이라는 인식이 있긴 있는데 아직도 보면은 증권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률이 뭐 몇백 대 1씩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궁금한 게 두 네. 분은 그 호황기에 결혼을 하셨는지 예. 어떤 로맨스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호황과는 관계없는데 아까 증권거래소가 네. 여의도로 이사 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처음에 그 땅을 증권거래소가 여의도에서 땅을 사서 그 당시에 그 이사장님이 네. 해외를 한 1개월 동안 이렇게 증권거래소를 전부 견학을 해가지고 예.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그 거래소를 모델로 해서 집을 짓자. 그래서 그 해외 아마 그게 75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순방을 했어요. 네. 그때 한 달 동안을 자리를 비우니까 그 이사장님 비서가 한 달 동안 놀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있는 부서 제 앞자리에 와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눈 맞아서 결혼했죠. 이거 왜 이렇게 결론이 좀 이상하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업종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 이사장님이 거래소를 옮겨야 되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제가 그 혜택을 받는데 그때는 명동 시절은요 약간 그 증권회사는 투기꾼들이 모이는 데다. 그래가지고 좀 증권에 대해 속성을 아는 분들은 딸 못 준다 뭐 그런 시절은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앞으로 증권회사는 뭐 성장성이 있다, 미래가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1000포인트까지 보고 네. 그 다음에 사익감으로서의 진짜 굉장히 이제 선호도가 높을 네. 때가 있었었는데 짧았어요. 네. IMF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절을 좀 겪어가지고 당시에 사귀던 분이 지금도 이제 그 와이프인데 증권업계를 잘 몰라서 큰 다행이었죠. 뭐 굉장히 뭐 힘들다 어쩌다는 게 다른 그 제조업체도 마찬가지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거지. 안 그랬으면 톡 꼬집어서 이제 얘기를 했었으면 저도 좀 힘들 뻔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선생님 말씀 중에 저기 도쿄 쪽에서 좀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신데 우리나라 증시 개방하고 좀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국제통이실 것 같은데 그 일본 쪽 비즈니스가 당시에는 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처음에요. 우리나라의 증권 제도가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본받았거든요. 제가 1975년에 그 한국 거래소에 있으면서 동경증권거래소에 가가지고 그 매매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신용거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연수도 하고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또 잘 나갈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배우자. 그래서 뭐 하여튼 앞으로 개방을 되면 일본 돈이 절반은 차지할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또 제가 본사에 들어오니까 그 당시 재무부라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일본은 어떻게 하는가, 일본은 어떻게 하는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카운터의 그 높이가 몇 센치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말이죠. 그 정도였는데 막상 이제 92년도에 개방을 하고 보니까 그때 일본이 이제 20년 장기 불황으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그런 사고팔고 하는 주문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 같이 근무하던 그 다른 회사의 소장들은 그 무렵에 참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일본을 제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했는데 일본이 저렇게 반성을 하고 어렵다고 그러니 일본을 이제부터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뭘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글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남았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제 일본 경험을 하신 게 그 일본을 배우자에서 이제 일본을 극복하자 뭐 이걸로 지금 바뀌신 거예요. 극복하자보다는 일본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그것처럼 우리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자. 그런 게 또 있었고 그 일본이 우리보다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이 고령화
이가 앞서가고 있는 나라이기 네.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일본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장래 미래 설계,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네. 선생님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많이 했다고는 예. 그렇지만은 하여튼 제가 도중에 그 투자 교육 이게 제가 그 90년대 들어서 가지고 이 증권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산 운용업이 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자산 운용업이 미국에 비해서 일본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 운용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글을 많이 읽었는데 그게 90년대 우리나라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산 운용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글을 좀 쓴 덕분에 제가 그 자산 운용사의 대표를 2번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자산 운용사의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이 자산 운용 회사가 성공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 전망에 의해서 샀다 팔았다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장기 분산 투자를 하도록 이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투자 교육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 라이프워크랄까? 제 이 필생의 업이 됐습니다. 네. 네,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1000포인트가 그렇게 큰 의미였나 싶었거든요. 대단한 의미였었죠.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넘지 못할 산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제 기억 속에 1000포인트는 당시 때 증권회사들이 보너스도 주고 막 그럴 정도에 근데 그 허들을 일단 넓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굉장히 그 시가총액 커지고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여하튼 어려운 산을 하나 넘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하여튼 이거 기회 삼아갖고 선생님 말씀처럼 네. 앞으로 이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아림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후 설계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그쵸. 좀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